네, 안녕하십니까. 생물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4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길어지면 5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회 차에는 뭐 1시간이나 2시간 추가하게 되면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시간 로스가 많으신 분들은 인강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오늘 보셨을 텐데 문제하고 해설 형태고요. 좀 OX 문제로 좀 핵심적인 중요한 지문들을 골라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강의도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빠르게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만 스피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빠르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가깝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생물도 뭐 기본적인 이론 공부보다는 출제자의 시각에서 어떤 지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우리 시험이 이제 오지선다니까 OX 지문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물은 영역도 넓고 그래서 지문이 무한정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지문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문제 지문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뭐의 결과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높아진다를 낮아진다로 바꾸거나, 아니면 생물은 용어들이 많으니까 좀 유사한 용어들로 가짜 용어로 대체를 해서 함정을 파는 지문들이 많죠. 근데 다른 대체 용어로 함정을 팔 때 시험을 보는 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용어를 대체를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 용어를 대체를 하게 되면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고르다 보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출제자분들이 지문을 내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생물을 공부하실 때 그 한계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빨리 하게 되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리엔테이션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문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와 생체 물질이죠. 자, 1번 지문 보시면 맞나요? 틀리나요? 네, 여기 기관하고 조직이 바뀌어 있죠. 뭐 쉬운 내용이지만 네, 여기 이 부분에서 기관과 조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이나 기관의 정의는 뭐 암기하실 정도로 아시면 좋죠. 조직은 동물의 조직의 경우는 4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상결근신이죠.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4가지 아셔야 되고, 상피조직 보시면은 세포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기능도 같죠. 그게 조직이고, 기관은 우리 몸의 간이나 심장, 허파 이런 것들이죠.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 여러 가지 신경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
핵심은 고유의 기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생체 분자부터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기관,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가 있고, 뭐 호흡계라 그러면 호흡에 관련된 기관은 허파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코나 입이 있죠. 각각은 기관이지만 전체가 기관계를 이루어서 호흡에 관련된 일들 동시에 하죠. 그 다음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인데, 여기서 지문으로 잘 바꿀 수 있는 건 요 방금 보신 조직기관이 헷갈리죠. 다른 것들은 바꿔도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 헷갈리는 게 개체군하고 군집이죠. 예, 요걸 잘 바꾸니까 주의하시고, 개체군이 모여서 한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게 개체군이고,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여서 여러 종의 생물들로 이루어진 게 군집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건 쉬운 문제인데, 이온결합이 아니고, 수소결합이죠.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물분자의 수소에는 부분 양전화, 그 다음에 산소에는 부분 음전화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물분자의 수소 결합의 특징은 물분자가 작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소 결합의 개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약하지만 모였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이 수소 결합 때문에 이 결과들이 다 나타납니다. 물 사이의 응집력, 그 다음에 물과 다른 물질 간의 흡착력, 그 다음에 표면 장력. 그러니까 흡착력의 경우는 10m, 20m 되는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저기 끝에 잎까지 물을 올릴 때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그 물의 그 나무 조직에 대한 흡착력을 이용해서 올리는 겁니다. 표면 장력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물이 비열과 증발열이 크죠. 증발을 시키거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소 결합을 깨야 되는데 수소 결합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고, 그 때문에 지구상에 많은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들은 단 하나의 용어,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나오면 그냥 수소 결합이라고 찍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당류는 저장 다당류와 구조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의 저장 다당류는 각각 녹말, 글라이코겐이며 구조 다당류는 섬유소와 키틴이 대표적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습니다. 이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4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일 수 있는 건 글라이코겐을 주의하셔야 돼요. 글라이코겐은 분지 구조가 발달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키틴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균계, 버효곰이죠. 버섯, 효모, 곰팡이가 속하는 균계의 생물들은 세포벽이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 다당류와 구조 다당류의 큰 차이는, 구조 다당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구조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장 다당류는 반대로 쉽게 구조를 만들었다가 쉽게 해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코겐은 분지 구조가 발달돼서 효소들이 동시에 붙어서 빠르게 다당류를 만들었다가 효소들이 동시에 붙어서 빠르게 필요할 때 해체해서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하죠. 그 정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바로 관련되는 거네요. 자, 분지 구조가 발달돼 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분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효소들이 동시에 붙어서 포도당이 많이 필요할 때 빠르게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05번입니다.
맞나요? 틀립니다. 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저 펩타이드 결합, 뭐 에스터 결합, 이서 결합이 뭐 화학적인 거라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생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미노산은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중앙탄소가 있으면 NH2 아민기가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COOH 카르복실기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죠. 수소도 필수적으로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는 사이드 체인 잔기라고 하는데 얘는 뭐 아미노마다 종류가 다르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여기 카르복실기와 아민기에서 이 카르복실기에서 OH가 떨어져 나가고 아민기의 H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H2O 물이 빠져나가고 결국 CONH 형태의 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뭐 한 10개 정도 결합한 걸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죠. 결합 이름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백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나중에 구성하게 되는 게 폴리펩타이드죠. 자, 에스터 결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방, 지질에서의 결합 방식입니다. 자, 6번입니다. 아미노산 양성 전해질이